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문득 연말연시가 다가오니 지나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아주 오래전에 보육원에 맡겨졌던 저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보육원을 나와서 한 공장에 취업을 했습니다. 다행히도 보육원 원장님은 그런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었기에 제가 지낼 수 있는 곳을 백방으로 알아봐줬거든요. 공장의 환경은 열악한 편이었지만 그때 당시 제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원장님이 제게 조용히 말했거든요. 성우야, 공장이 좀 열악해서 마음에 걸리긴 한데 그래도 거기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구나. 우선 거기서 지내면서 돈을 좀 모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던지 하자. 알겠어요, 원장님. 그리고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서도 성실하게 잘 할게요. 이럴 땐 내가 돈이 엄청 많았으면 좋겠구나. 니들을 그런 열악한 환경으로 보낼 때마다 내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아니에요. 그동안 원장님 덕분에 여기서 잘 지냈는걸요. 제가 첫 월급 타면 원장님 점퍼랑 좋은 장갑 꼭 사올게요. 점퍼는 무슨 점퍼야. 됐으니까 악착같이 돈이나 모을 생각해. 나도 더 좋은 일자리 있는지 계속 알아보마. 원장님의 얼굴에 근심 걱정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원장님은 항상 그렇듯 보육원 아이들이 나이가 차서 그곳을 떠날 때마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채 당신이 돈이 없어서 도와주지 못한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곤 했습니다. 그런 원장님 덕분이었을까요? 다행히 보육원을 나간 사람들은 다들 열심히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보육원을 나온 뒤 공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일이 서툴다 보니 힘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일이 익숙해져 가기 시작했고 많진 않지만 돈도 조금씩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원장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시장에서 나름 괜찮아 보이는 점퍼와 장갑을 사서 원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원장님이 눈물까지 글썽이며 뛰어오셨는데요. 성우야, 너 몸은 괜찮은 거니? 고생이 많지? 아니에요. 이제는 일도 많이 익숙해져서 칭찬도 받는걸요? 그게 정말이니? 고맙다, 고마워. 너 밥 안 먹었지? 얼른 들어가서 밥 먹자. 저 그동안 원장님의 그 말이 진짜 많이 그리웠어요. 밥 먹자 그 말이에요. 그랬니? 하긴 내가 니들한테 그 말을 가장 많이 한 것 같긴 하구나. 그 말에서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엄마 아빠의 마음이 느껴졌거든요. 만약 우리 엄마 아빠가 계셨다면 나한테 그랬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녀석이 별 시덥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춥다. 얼른 들어가자. 원장님이 저를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지고 간 것들을 주섬주섬 꺼냈는데요. 원장님이 입고 계신 그 점퍼 말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입고 계셨던 건 알고 계세요? 그것도 산 것도 아니고 봉사활동 오신 어떤 분이 원장님이 너무 추워 보인다며 억지로 입혀주고 간 거잖아요. 그걸 아직까지 입고 계신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있었니? 그럼요. 그때 그 점퍼 주시던 분이 원장님한테 그거 입혀주던 모습이 절대 잊혀지지가 않는걸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원장님 점퍼 새로 사왔어요. 막 비싸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엄청 따뜻하다고 했어요. 한번 입어보세요. 돈도 없는데 뭐 한다고 이런 걸 사왔어. 절대 돈 함부로 쓰지 마라. 고생고생해서 번 돈을 이리 쓰고 다니면 어떡하니. 한 번만 더 그러면 진짜 화낼 거다. 알았어요. 이번 한 번만 봐주세요. 라며 제가 원장님께 점퍼를 입혀드렸는데요. 다행히 사이즈가 잘 맞아 보였습니다. 점퍼를 입고 원장님이 쑥스러운 듯이 웃고 계셨는데 아마도 원장님은 그 점퍼를 또 10년이 넘도록 입고 다니겠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곤 제가 가지고 간 과자와 빵을 보육원 아이들에게 나눠줬는데요. 그게 뭐라고 아이들의 얼굴에 행복한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 뒤에도 저는 보육원을 가끔 방문해서 아이들 먹을 것을 가져다 주곤 했어요. 그렇게 저는 성실히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돈도 조금씩 모아지기 시작했고 얼마 뒤에는 비록 월세에 지하긴 했지만 방도 하나 마련할 수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더 좋은 조건의 회사로 옮기려고 하다 보니 회사 근처에 방이 필요했거든요.
새로 옮겨간 회사에서도 나름 인정을 받으며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같은 보육원에서 지냈던 선이가 저를 찾아왔어요. 선이는 어릴 때부터 제가 마치 친동생처럼 돌봐준 동생이었어요. 선이의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데 친척들 중에 선이를 맡아주겠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하네요. 그랬기에 선이는 처음 한동안 보육원에 적응을 하지 못한 채 밤마다 악몽에 시달리며 원이 떠내려가라 울어대곤 했습니다. 그런 선이가 안타까웠던 모양으로 원장님이 제게 선이를 잘 좀 봐달라고 부탁을 했었기에 저는 마치 제 여동생 마냥 선이를 챙기곤 했어요. 그런 선이가 몇 달 일해서 번 돈으로 제게 밥을 사주겠다고 찾아왔어요. 아마도 하늘 아래 의지할 사람이라고는 저밖에 없었으니 그랬을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렇게 선이와 저는 자주 만나서 어울리게 되었고 얼마 뒤에는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둘 다 외롭게 살았다 보니 서로에게 의지를 하며 빠져들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 뒤 우리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리고 지하택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경제적으로 풍족하진 않았지만 우리는 하루하루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생겼으니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불렀고 그저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선이가 임신까지 하게 되면서 우리는 더욱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둘이 열심히 벌어서 돈도 꽤 모아놨었기에 지하세방에서 작은 빌라 투룸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비록 작은 빌라였지만 지하세방에서 살던 우리 부부에게는 지상 낙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아 보이기만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더 이상 불행 같은 것이 찾아오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아니죠. 다시는 불행이 찾아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하지만 우리 부부의 간절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불행은 하루아침에 우리를 휩쓸고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그토록 가혹한 벌을 주는 것인지 하늘이 원망스러울 정도였습니다. 그 불행은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시작이 되었는데요. 어느 날부터 회사가 어렵다며 월급이 밀리기 시작했고 저는 하루하루 불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내는 이미 임신 중이었기에 이런저런 검사도 받아야 했고 병원비도 만만치가 않았거든요. 거기다 아내에게 조산기까지 있어서 더욱 불안한 나날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회사에서 월급까지 주지 않았으니 정말이지 눈앞이 깜깜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렇게 월급이 6개월이나 밀려 있었지만 밀린 월급을 받아야 했기에 다른 곳으로 옮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사장이란 사람이 반드시 밀린 월급을 주겠다고 호언장담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사장의 말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부도가 났고 퇴직금은 고사하고 그동안 밀린 월급조차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내는 몸이 좋지 않아서 계속 병원 신세를 지고 있지 6달씩이나 월급은 못 받았지. 뭘 어찌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 와중에 일자리도 알아보느라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였으니까요. 안 좋은 일은 왜 이렇게 한꺼번에 몰아닥치는 것일까요? 하루하루 하늘만 원망하며 지냈던 것 같네요.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출산을 하던 아내가 의식을 잃고 깨어나질 못하고 있었는데요. 홀로 별의별 생각을 다 했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아내가 가여웠던 건 물론이고 만약 아내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아내 없이 아들을 혼자 어떻게 키워야 하나라는 생각까지 들면서 눈앞이 깜깜하기만 했어요. 가장 큰 문제는 병원비였는데요. 병원비가 도저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었거든요. 우선 어떡하든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는데요. 전에 다니던 회사는 문을 닫아서 월급을 받을 수도 없었고 있던 돈도 이미 다 써버렸던지라 어찌해야 하나 고민만 하다가는 집 앞 편의점에서 홀로 깡소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편의점 문을 열고 나오던 동네분 두 분이 손가락으로 큰 저택을 가리키며 말하고 있었어요. 저 집 여자 알지? 글쎄, 그냥 오며 가며 얼굴 정도만 봤었지. 근데 그건 왜 물어? 저 집이 엄청 부자인 건 잘 알고 있지? 그거야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던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맞아, 다들 알고 있는 사실이긴 하지. 근데 말이야,
저 집 여자한테 아들이 하나 있었던 것도 알고 있지? 그 아들이란 사람도 그냥 오며 가며 스쳐 지나갔던 것뿐이지 알고 말고 할 것도 없지 뭐. 세상에나 그 아들이 얼마 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났대. 뭐? 암으로? 참 사람 인생 모르는 거라고 하더니 너무 갑작스럽긴 하네. 그니까 말이야. 근데 저 여자한테 자식이라고는 그 아들 혼자였잖아.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악착같이 키워낸 아들이 그리 떠났으니 저 여자 심정이 어떻겠어. 그리고는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더니 그 아주머니 집안에 대해 뒷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들이 결혼을 했었거든. 그 며느리가 그 아주머니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말이 파다해. 사람들이 말을 해도 꼭 그렇게 말을 하더라. 누가 봤대?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걸? 사람들이 모질어도 너무 모지네. 아니지. 내 말 아직 안 끝났거든. 잘 들어봐. 나도 이건 그냥 아름아름 들은 건데 그 며느리가 자기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부터 남자 관계가 아주 복잡했다잖아. 그러다 그 여자 아들이 암에 걸려서 입원을 했는데 그때부터는 며느리가 아주 대놓고 바람을 피워댔다고 하더라고. 뭐? 바람? 아니 남편이 암투병을 하고 있는데 바람을 피웠다 그 말이야? 그렇다니까. 다들 쉬쉬하고 있긴 한데 그 집 여자는 모르고 있는 눈치야. 그 여자가 돈 많은 거 알고 있으니 며느리가 그 돈 빼앗아 가려고 아주 난리도 아니래. 세상 참 말세다 말세야.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의 대화를 듣고 있는 동안 제 머릿속에서는 그 사람이 엄청난 부자래. 그 큰 집에서 혼자 살고 있다잖아. 그 말만이 맴돌 뿐이었습니다. 당장 아내의 병원비와 내 아들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그렇게 멍한 정신으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제가 하늘을 향해 소리쳤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부모도 없이 보육원에서 살다가 이제야 살만했는데 그게 그렇게 못마땅하던가? 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냔 말이야. 당신은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라며. 그때 당시에는 그저 억울하고 또 억울하기만 했기에 하늘에 대고 마치 미친 사람 마냥 마구마구 소리를 지르다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들 쳐다보고 있었지만 창피함을 느낄 수조차 없을 만큼 절박하고 비참하기만 했어요. 다음날 눈을 떴는데 어제 편의점에서 대화를 하던 그분들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그리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생각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토록 부잣집이라면 집에 돈도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네가 제정신이야? 라며 제 머리를 툭툭 치기도 했지만 그 부잣집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우선 어떻게 해서든 아내와 아들을 살리는 게 먼저라는 생각만 가득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그날부터 밤 늦은 시간에 그 집 앞을 서성이기 시작했습니다. 딱 한 번이야. 내 아내와 아들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홀로 자기 합리화를 시키면서 계획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3일쯤 지켜보니 정말로 그 큰 집에 아주머니 혼자 사는 게 분명해 보였어요. 간혹가다 아주머니를 볼 때마다 왠지 모르게 눈에 초점이 없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넋이 나가 있어 보였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듯 싶네요. 그런 아주머니를 보며 더욱 확신이 생기기 시작했고 며칠 후 저는 그동안 생각했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며칠 동안 지켜본 결과 그 집 담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전에 밟고 올라갈 수 있는 것을 근처 안 보이는 곳에 숨겨뒀어요. 그리고는 비까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날 밤 저는 미리 숨겨뒀던 박스를 꺼내서 담 밑에 두고는 그걸 밟고 집 담장을 넘고야 말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었는지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지만 이미 이성이 마비된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게 없었어요. 담장을 넘어서 현관 옆쪽에 큰 거실 창문을 확인해 봤는데 의외로 창문이 쉽게 열렸습니다. 아주머니가 워낙 넋이 나가 있어 보였기에 문단속에도 별 관심이 없는 듯 해 보였기에 창문이 열려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쉽사리 열려서 조금 놀라기까지 했답니다. 그렇잖아요.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도둑질인데 모든 게 너무나 쉽사리 진행이 되니 오히려 불안감이 엄습할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입에는 작은 후레쉬를 꽉 문 채 엉금엉금 기다시피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거실 서랍장부터 천천히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거실 서랍장에는 아무것도 없었기에 마음이 다급해지기 시작했어요. 뭐라도 가지고 그곳을 빨리 빠져나가고 싶은 생각뿐이었거든요. 하지만 큰맘 먹고 들어갔는데 그냥 나올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제가 숨을 죽인 채 눈앞에 보이는 방문을 살며시 열었어요. 그리고는 가지고 간 후레쉬로 여기저기 비췄는데요. 우선 침대 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며 슬금슬금 다시 발걸음을 떼고 있었는데요. 순간 바닥에 무엇인가가 밟혔어요. 놀란 제가 급히 후레쉬를 방바닥으로 비췄는데요. 그냥 맨 방바닥에 사람이 누워있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불도 베개도 없이 그냥 맨 방바닥에 누워서 멍한 눈빛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기괴하고 놀랍던지 제가 그만 후레쉬를 놓친 채 뒷걸음질을 치다가는 고꾸라지고 말았는데요.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잠깐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그 기괴한 사람 옆에 나란히 누워있는 꼴이 되었답니다. 빨리 그곳을 도망쳐 나오고 싶었지만 손발만 덜덜 떨고 있었어요. 마치 자다가 가위에 눌린 사람 마냥 소리도 낼 수 없었고 몸도 움직여지지가 않았거든요. 깜깜한 방 안에서 정적이 흐르는가 싶더니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는 게 힘들지? 많이 힘들어? 왜? 돈이 필요해서 왔어? 그 말에 제가 덜덜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주머니가 너무나도 평온한 목소리로 제게 다시 물었어요. 이 방엔 뭐 가져갈 것도 없어. 예전에 우리 아들이 지내던 곳이거든. 우리 아들이 말이야. 머리가 보통 좋은 게 아니었어. 대학도 명문대를 나왔고 말이야. 제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한 채 여전히 덜덜 떨고 있었지만 그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나 혼자 말이야. 아들 하나 보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겨가면서 애지중지 키웠는데 우리 아들이 말이야. 갑자기 세상을 떠났지 뭐야.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딨어 그래? 대체 내가 뭔 죄를 그렇게 지었다고 나한테 이러는 거냐고. 아들 태어나고 나서 돌도 되지 않아서 남편 먼저 떠나보내고 나쁜 짓 한 번 안 하고 열심히 살았어. 근데 왜 나한테만 이런 벌을 주느냔 말이야. 착하게 살면 신이 도와준다면서. 그래서 그동안 기부도 많이 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왜 우리 아들을 데려가느냔 말이야. 아주머니가 한동안 흐느껴 울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그냥 그곳을 뛰쳐나왔어도 됐을 텐데 대체 저는 왜 그랬던 것일까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 아주머니가 부자인 건 틀림이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는 저와 별반 달라 보이지가 않았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너무나 안 돼 보였습니다. 결국 힘겹게 몸을 일으킨 제가 무릎을 꿇고 아주머니께 용서를 빌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아내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병원비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랬겠지. 목소리 들어보니 젊은 사람 같은데 남의 집 담을 넘을 정도였다면 무슨 사연이 있었겠지. 괜찮네. 저기 반대편 안방에 들어가면 서랍장이 하나 있을 거야. 거기에 금부치가 몇 개 있으니까 가지고 가서 병원비에 보태게. 네? 아닙니다. 정말 죽을 죄도 졌습니다. 내가 현금이 있으면 주고 싶네만 종일 집에만 틀어박혀 있어서 딱히 현금이 없어. 그냥 그거라도 가지고 가. 아내 병원비가 없어서 담을 넘었다며. 지금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닌 것 같구만. 얼른 가지고 가. 난 오늘 자네 못 본 걸세. 그리고 혹시나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들르던지 내가 돈을 좀 찾아놓을 테니까. 죽지 못해 살고 있는데 그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겠나.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와. 내가 돈 찾아놓을 테니. 아주머니가 여전히 평온한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아주머니 말대로 물불을 가릴 때가 아니었기에 제가 아주머니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 주신다면 평생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떨어뜨린 후레쉬를 들고는 그곳을 나와 반대편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장 안에 있던 금부치들을 챙겼는데요. 그러는 동안 눈물이 끝도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금부치들을 주머니에 넣다 말고 결국 제가 큰 소리로 흐느끼고 말았는데요. 그 울음소리를 들었던 것인지 뭔 놈의 도둑놈 간땡이가 그래. 도둑질하러 와서 울긴 왜 울어. 다 챙겼으면 얼른 나가. 나 자야 하니까. 라며 아주머니가 큰 목소리로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 아주머니로 인해 어안이 벙벙해진 채 제가 주섬주섬 그 집을 나왔는데요. 집으로 돌아가면서도 눈물이 멈추질 않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저는 홀로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는 얼마나 울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네요. 어느 순간 쓰러지듯 잠이 들었으니까요. 다음날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으로 금부치를 정리해서는 병원비를 냈습니다. 그날 보니 꽤 많은 양의 금부치였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더 지났을까요? 의식이 없던 아내가 기적처럼 눈을 떴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내가 눈을 떴다는 말에 그동안 원망 가득하던 마음이 한순간에 사라졌는데요.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것이라고 하더니 세상이 그렇게나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 뒤 저는 아주머니 집을 몇 번이나 찾아갔지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그냥 돌아오곤 했습니다. 다만 갈 때마다 대문 앞에 떡이나 빵 같은 것을 몰래 두고 왔을 뿐이었어요. 그날도 늦은 밤 괜시레 그 아주머니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는데요.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갖다 준 떡이랑 빵은 잘 먹었네. 왔으면 들어올 것이지. 뭘 그렇게 멀뚱멀뚱거리고 서 있어. 내가 그날 도둑질하다가 질질 짤 때부터 알아봤어. 그렇게 맘 약한 사람이 대체 도둑질을 어떻게 하려고 담을 넘었어.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그 금부치 값은 나중에 꼭 갚겠습니다. 그러던가 말던가. 그건 그렇고 그 손에 든 건 뭔가? 오늘도 뭐 먹을 걸 가지고 온 건가? 그때 그 떡이 아주 맛있던데. 내가 찹쌀떡을 좋아하는 걸 어찌 알고 사왔어 그래? 그건 우리 아들밖에 모르는 건데 이제 보니 나이도 우리 아들이랑 비슷하겠구만. 찹쌀떡 좋아하세요? 저도 찹쌀떡을 제일 좋아합니다. 너무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아주머니로 인해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툭 하고 튀어나왔어요. 우선 들어가자고. 집 안에 들어갔더니 아주머니가 제게 물었어요. 밥은 먹었고? 그게 아직 못 먹었습니다. 가다가 편의점에서 컵라면 하나 사 먹으면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잘 챙겨 먹어. 가장이 건강해야 가족을 챙길 거 아냐. 식탁에 앉게나. 집에서 요리를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만. 혹시 청국장 좋아하나? 우리 아들이 청국장을 좋아해서 내가 청국장 하나는 아주 기가 막히게 끓이거든. 네, 저는 아무거나 다 잘 먹습니다. 라며 제가 염치도 없이 식탁에 앉았는데요. 아주머니가 급히 청국장을 데우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더니 밥상을 차렸습니다. 그리곤 둘이 마주 앉아서 식사를 했어요. 어찌나 맛이 있던지 그때 먹은 밥이 그동안 먹어본 것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밥을 먹다가 순간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제가 눈물을 훔치며 허겁지겁 밥을 먹었는데요. 뭔 놈의 가장이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을 흘려.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겠어? 그나저나 아내는 어찌 됐어? 다행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제가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다행이구만. 그래도 신이 있긴 있나 보구만. 그렇지. 착한 사람들 계속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렇고 말고. 자네는 나쁜 짓 할 만한 사람이 못 돼. 그러니 앞으로 다시는 남의 집 담을 넘지 말게나.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일자리는 찾았나? 아직 알아보고 있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이제 아내 의식도 돌아오고 했으니 본격적으로 알아볼까 합니다. 여기로 한번 전화해보게나. 내가 미리 연락해놨으니까 가면 바로 일할 수 있을 거야. 네? 여기가 어딘데요? 전에 나한테 도움을 좀 받은 사람인데 살면서 꼭 은혜를 갚겠다고 했거든. 자네 덕분에 그 찬스를 이번에 쓸 수 있게 됐고 가서 열심히 일 배워봐. 기술 배워두면
나중에 밥은 먹고 사니까. 아마도 성심성의껏 알려줄 걸세. 그리고 이건 그때 약속한 돈이야. 돈이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당분간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갈 거야. 그러니 밖에나. 난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거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 은혜는 반드시 갚겠습니다. 물론 공짜로 주는 건 아니네. 매달 얼마씩 갚아. 알겠나? 돈이 없으면 10원이라도 가지고 오라 그 말일세. 사람은 신뢰가 생명이거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머니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아들이 암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아주머니는 식음을 전폐한 채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암이란 소리 듣고 몇 달 살지도 못하고 떠났네. 하늘도 무심하지. 어쩌면 지 아빠랑 똑같이 그렇게 떠날 수가 있어 그래. 돈이 다 무슨 소용이겠어. 하나뿐인 아들이 그리 됐는데. 인생이 참 허무하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구만. 그래서 그날 그쪽을 보고도 놀라지도 않았던 거야. 어차피 살아갈 생각도 없었으니 마음대로 해라 그랬던 거지. 말을 하는 내내 아주머니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아내 병원비가 없다는 말을 듣고 그래 필요한 사람이 쓰는 게 맞지. 그래서 금부치를 다 줬던 거야. 이제는 나한테 아무 쓸모도 없는 것들이었으니까. 근데 며칠 뒤부터 집 앞에 먹을 게 놓여있더구만. 자네가 두고 갔다는 걸 알게 되었지. 그러면서 혹시나 우리 아들이 내가 걱정돼서 사람을 보내준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 그거 보면서 처음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자네가 날 살린 거야. 난 그 돈 다 받기 전에는 절대 안 죽을 거거든.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갚겠습니다. 라며 벌떡 일어나서는 아주머니에게 허리 숙여 인사를 드렸어요. 그 뒤 저는 아주머니가 소개해준 사람에게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보일러 기사 일이었는데 이게 잘만 배워두면 돈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저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아주머니에게 돈을 갚아나갔는데요. 어느 날은 아주머니가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나 혼자 살기에 집이 커도 너무 커. 이참에 우리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 네? 이 집에서요? 그래. 그럼 나도 외롭지 않고 니들도 넓은 집에서 애들 잘 키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도 죄송해서 어떻게 그래요? 왜? 나랑 살면 불편할까봐 그래? 걱정 마. 내가 짐이 되진 않을 테니까. 곧 둘째도 태어나는데 몸조리도 해야 하잖아. 그니까 들어와서 같이 살아. 그러면 저희는 너무 좋은데 맨날 민폐만 끼치는 것 같아서요. 민폐는 뭔 놈의 민폐야. 그렇게 우리는 아주머니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아내 또한 아주머니를 친정 엄마처럼 따랐기에 우리 입장에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아주머니의 며느리가 집으로 쳐들어왔는데요. 우리를 보자마자 눈이 돌아간 채 아주머니에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누구긴 누구야. 내 아들이랑 며느리지.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어머님한테 아들이라고는 그 이밖에 없는데. 아니 내 아들 며느리 맞다. 라며 아주머니 아니 어머니가 딱 잘라서 말했어요. 아니 아들이란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왜? 나 죽기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내가 너무 쌩쌩하게 살아있어서 놀랐나 보구나. 그런데 어쩌니? 난 아직도 쌩쌩하거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일부는 기부하고 나머지는 저기 우리 손주들한테 다 증여할 생각이거든. 어쩌면 좋니? 아주 속이 문드러지겠구나. 이쯤에서 내가 죽었을까 싶어서 찾아왔을 텐데 너무 쌩쌩하게 살아있어서 말이다. 지금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말이 안 되긴 뭐가 안 돼. 내가 너처럼 못돼 처먹은 인간들이 잘 되는 꼴은 절대 못 보거든. 우리 아들이 아프기 전에 이미 딴 놈이랑 바람이 났더구나. 바람이 나긴 무슨 바람이 나요. 증거 있어요? 증거? 그래 증거가 아주 수두룩하더구나. 우리 아들 휴대폰에 네가 바람난 증거가 가득하더구나. 그리고 우리 아들 방 서랍에서 이런 것도 찾았고 말이다. 어머니가 사진들을 며느리 얼굴에 집어던졌습니다.
우리 아들 혼자 얼마나 힘들어했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자다가 벌떡벌떡 일어나. 근데 내가 너한테 재산을 줄 성 싶냐? 내가 전 재산을 기부하면 했지. 절대 너한테는 못 주지. 그러니 썩 꺼져. 이런 배은망덕한 거사. 친정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해서 우리 아들이 네 친정에 어떻게 했는데 이딴 짓을 하고 다녀.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아주 요절을 내버릴 참이니까 다시는 그 쌍판댁에 들이밀지 마. 결국 며느리가 씩씩대며 돌아갔는데요. 아내가 어머니를 부축해서 소파에 앉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그쯤에서 우리 아내는 엄마라고 불렀고 저는 어머니라고 불렀거든요. 난 괜찮다. 작독한 것이 나 죽었나 확인하러 왔다가 니들이 이 집에 있으니 얼마나 놀랐겠냐. 내가 딱 보니 지금쯤 돈이 다 떨어져서 온 모양이구나. 어머니의 얼굴에 망감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그 뒤 그 며느리란 사람이 몇 번 다시 찾아오긴 했지만 그냥 골이 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무식하게 짝이 없었기에 우리 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 뭐 하겠다 그랬더니 지레 겁을 먹고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빌어댔는데요. 말을 들어보니 그 바람났던 남자에게 사기를 당하고 빈털터리가 됐다고 하네요. 남자는 여기저기서 돈을 뜯어서 어디 해외로 도망갔다는데 찾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말이죠. 결국에는 어머니가 다시 내쫓아버렸는데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대문을 나서다 보니 정말로 갈 곳이 없긴 없는 모양으로 술이 떡이 된 채 대문 앞에서 잠을 자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어머니가 물을 가득 들고 나오시더니 그 며느리, 아니죠, 그 여자에게 냅다 퍼부어버렸어요. 그 뒤에도 몇 번 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몇 달이 지나니까 어디로 간 것인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인생을 그리 사니 잘 될 리가 없었겠죠. 아주 천벌을 받았구나라는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 모든 일들이 아주 오래전에 일어난 일이랍니다. 우리는 여전히 어머니와 함께 잘 살고 있는데요. 아내와 저는 엄마의 사랑이 무엇인지 매일매일 느끼면서 잘 살고 있답니다. 지금도 간혹가다 어머니가 말하곤 하시는데요. 아마도 그때 내가 잘못될까 싶어. 우리 민준이가 너를 보내준 것 같구나. 니들이 없었다면 내가 지금껏 살아다 있었을까 싶다. 하지만 우리 또한 어머니 아니었다면 이렇듯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서 잘 살 수 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우리 어머니 모시고 효도하며 행복하게 잘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